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진 포심 패스트볼의 평균 구속은 시속 150km에 해당되는 93.4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던진 포심의 피안타율은 2할 6푼 7리였습니다. 반면 류현진 선수는 평균보다 2.7마일이 낮은 90.7마일의 포심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포심의 피안타율은 리그 평균보다 무려 4푼 5리가 낮은 2할 2푼 1이었습니다. 지난해 뛰어난 활약을 한 투수들의 포심 패스트볼 피안타율을 정리해봤습니다. 선발 투수 중에서는 게리 콜이 1할 6푼 6리로 가장 좋았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기록한 2할 2푼 1리는 2할 2푼 3리를 기록한 슈어저와 2할 2푼 9리를 기록한 벌랜더보다 좋았고 2할 1푼 9리인 디그롬에 비해 불과 3리가 높았을 뿐입니다. 더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옆에 적어드린 구속입니다. 93.4마일의 크리스 세일과 93.1마일의 쉐인 비버를 제외한 나머지 투수들은 모두 평균 95마일, 153km에 육박하는 평균 구속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만이 혼자 93마일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90.7마일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어떻게 해서 이런 90마일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난 3년간 류현진 선수의 포심 패스트볼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은 2017년이 90.4마일, 2018년이 90.3마일, 2019년이 90.7마일로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회전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2017년 3할 5푼 5리에 달했던 포심의 피안타율은 2018년 2할, 2019년 2할 2푼 1리로 크게 좋아졌습니다. 물론 류현진 선수는 2019년 포심의 제구가 데뷔 후 가장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볼의 보조 구종이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한번 먼 길을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출발은 올리버 드레이크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생각난 것도 제가 새벽 중계 중에 말씀드린 스플리터를 깎는 장인 드레이크 때문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메이저리그 역사상 3명밖에 없는 해군 사관학교 출신 선수입니다. 첫 번째 해사 출신 메이저리거는 1921년에 데뷔한 니모 게인스라는 분입니다. 하지만 게인스는 해사 졸업 후 임관되기 전까지 짧은 기간 동안 4경기에서 4.2이닝을 던진 게 전부입니다. 사실상 해사 출신 1호 선수는 2015년 4월 26일에 데뷔한 미치 해리스입니다. 해리스는 해사 시절이었던 2008년 세인트루이스의 13라운드 지명을 받게 되자 졸업 후 야구를 선택하는데요. 하지만 해사는 해리스의 조기 전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리스는 5년의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고 나서야 2013년 야구계에 투신할 수 있었습니다. 해리스의 데뷔전을 TV로 지켜보며 가슴 벅차했던 올리버 드레이크도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24일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2008년 볼티모어에 43라운드 지명을 받은 드레이크는 해리스와 달리 해사를 2년 만에 자퇴함으로써 야구를 일찍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데뷔까지의 과정은 해리스 못지않게 험난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2012년 8월 더블A 시절에 받은 어깨 관절 와순 수술입니다. 드레이크는 수술에 앞서 의사에게 동전 던지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회복률이 50%에 불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드레이크는 수술을 받고 돌아와 한 우물만 파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려 마침내 스플리터를 완성합니다.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숟가락을 가지고 탈옥에 성공했던 것처럼 말이죠. 스플리터를 위한 투구폼을 만든 드레이크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마치 투석기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스플리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극단적으로 높인 팔의 각도를 통해 본인이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스플리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33살의 나이로 맞이한 첫 번째 풀타임 시즌이었던 2017년, 드레이크는 볼티모어와 미러키에서 64경기에 나서지만 평균 자책점 4.66에 그칩니다. 2018년에는 미러키, 클리브랜드, 에인절스, 토론토, 미네소타에서 뛰음으로써 한 시즌 5팀의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 최초의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데요. 하지만 미러키에서 11경기, 클리브랜드에서 4경기, 에인절스에서 8경기, 토론토에서 2경기, 미네소타에서 19경기, 도합 44경기에서 기록한 평균 자책점은 5.29로 좋지 않았습니다. 시즌이 끝나고 2019년 1월 드레이크는 다시 템파베이로 옮기는데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 5번 이적하고 6개 팀의 유니폼을 입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드레이크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템파베이에 입단한 지난 시즌 드레이크는 스플리터 비중을 데뷔 후 최고인 59.5%로 늘렸고 50경기에서 56이닝을 소화하고 평균 자책점 3.22를 기록하는 뛰어난 활약을 합니다.
드레이크는 포심 페스티벌과 스플리터 딱 두 가지 공만 던지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드레이크의 스플리터 피안타율이 1할 9푼 5리였던 반면 불펜 투수로서 특별할 게 없는 포심의 피안타율은 1할 6푼 5리로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렉 매덕스는 현역 시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핵심적인 목표는 내가 던지는 모든 공들을 홈플레이트 앞에서 튀어오른 우유방울처럼 뿌옇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을 던졌는지 타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매덕스의 성견 지명과도 같았던 이 말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터널링이라는 말로 재해석됩니다. 즉, 타자가 그 공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는 순간을 늦추게 되면 설령 평범한 공이라도 위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매덕스는 타자가 보기에는 똑같은 회전이지만 미세하게 다른 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같은 공을 던지더라도 조금씩 그립에 변화를 줬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다, 류현진의 체인지업 편에서 타자들이 회전의 형태를 보고 투수가 던진 공의 구종을 파악한다는 걸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보여드린 이미지를 다시 소환해보면 포심과 가장 구분되지 않는 공이 있습니다. 바로 포심처럼 실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체인지업입니다. 여기에는 손가락 사이를 벌렸을 뿐 포심과 똑같이 던지는 스플리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빠져있지만 포심과 비슷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슬라이더의 레드닷이 보이지 않는 컷 패스트볼입니다. 결국 포심과 비슷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심 보조구는 서클 체인지업과 스플리터의 체인지업 그리고 컷 패스트볼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평균 90마일 패스트볼이 위력적인 이유는 체인지업과 커터, 보조 구종이 두 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커터가 자리를 잡은 2018년부터 류현진 선수의 포심 피안타율이 크게 내려간 이유입니다. 생각해보면 느린 구속으로 롱런한 제이미 모이어, 데이비드 헬스, 마크 벌리 등은 커터와 체인지업을 모두 던질 수 있는 좌완들이었습니다. 다시 드레이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드레이크의 평범한 포심이 피안타율 1할 6푼 5리에 강력한 공이 된 이유도 공이 절반을 날아오기 전까지는 패스트볼과 구별이 되지 않는 스플리터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김광현 선수로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김광현 선수는 KBO 리그에서 평균 147.1km의 패스트볼을 던졌습니다. 규정이닝 투수 상위 11위 안에 이름을 올린 토종 선수는 김광현 선수가 유일했는데요. 문제는 김광현 선수가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지고도 포심의 피안타율이 무려 3할 4푼 1리에 달했다는 겁니다. 이는 제구 문제도 있었지만 체인지업과 커터 같은 포심 보조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김광현 선수는 지난해 14.5%의 스플리터를 던졌고 피안타율도 1할 8푼 6리로 좋았는데요. 하지만 로케이션을 보면 이는 스플리터가 위력적이었다기보다는 KBO 리그 타자들이 김광현 선수의 스플리터를 생소하게 여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기 장면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SK팬 여러분의 댓글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김광현 선수의 147.1km, 91.4마일 포심이 KBO 리그에서는 구속 경쟁력이 있는 공이었던 반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저한 선발들의 포심 평균 구속은 91.5마일로 91.4마일을 기록한 김광현 선수와 똑같았습니다. 즉, 김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평균적인 포심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리고 포심을 도와줄 보조 구종도 아직 없습니다. 저는 김광현 선수의 성패가 결국 두 가지에서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구와 패스트볼입니다. 제구에 대해서는 세인트루이스 스카우트가 토미존 수술 이후에 김광현은 이전의 김광현과 다르다라는 리포트를 써서 올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김광현 선수는 지난 두 시즌의 9이닝당 볼넷수가 2018년 1.99개와 2019년 1.08개입니다. 저는 지난 류현진이 김광현에게 말하고 있는 것 편에서 류현진 선수가 제구로 메이저리그 정상에 오른 과정을 설명한 바 있는데요. 정말로 김광현 선수의 제구가 좋아진 게 맞다면 그 다음 관건은 패스트볼입니다. 지금처럼 보호해줄 수 있는 구종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그리고 불펜에서의 전력 피칭이 아니라 선발로 뛰게 된다면 김광현 선수의 패스트볼은 메이저리그에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김광현 선수가 커브를 궤도에 올려놓더라도 스플리터까지 확장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90마일 포심이 메이저리그 타자들과 맞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건 양옆에 커터와 체인지업이라는 든든한 기마대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광현 선수의 포심은 전투력 자체는 류현진 선수보다 좋을지 몰라도 지원군이 전혀 없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구종 확장이 김광현 선수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두서 없었던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